오늘 양자역학 발표할 조윤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기 전에 살짝 밑밥을 깔자면 사실 이게 아무도 이해한 적이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물체를 계속 나누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시작했는데요. 이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카를 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고, 또 칼이 안 되면 더 세밀한 어떤 걸 했을 걸로 계속 잘랐을 때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상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원자라고 하는데, 원자는 이렇게 점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합리적이죠. 왜냐면 더 이상 나눌 게 없는데 그거를 또 뭔가 구성하고 있다고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결국 또 나눠진다는 건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지금 돌턴 씨가 만들어낸 원자 모형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톰스 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자에 극이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양성자가 있고 거기 전자가 푸딩에 있는 건포도처럼 박혀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냐,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마이너스 무기는 전자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 전자가 계속 이 궤도를 유지를 못해요. 전자가 돌면은 에너지를 소비하잖아요. 그럼 이게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점점 떨어질 텐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양성자가 이렇게 합쳐져 버리잖아요. 이러면 형태가 유지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 닐스 보어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건데, 보어 씨가 원자 모형은 완벽한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비상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은 이 원자 주변을 두는 이 전자가 사실은 파동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파동이라고 했는데 그럼 궤도를 돌지 않는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이 파동도 이 궤도에 갇혀서 있습니다. 제가 이건 백교하는데, 고립계에서 파동은 정상파의 형태를 띈다고 했는데, 정상파라는 것은 일정한 파장을 가진 파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일정하게 제가 잘못 그려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뭐 또 더 길면 어쨌든 파장은 일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거를 결국에 이 파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감아가지고 이 궤도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지금 매우 이상한 상황이 생겨버리잖아요. 궤도가 끊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궤도가 딱 맞게 조립이 돼야 돼요. 정상파는 일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잘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궤도라는 게 이렇게 원자핵이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 개의 궤도 중에 딱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궤도의 거리가 1이라고 하고 여기 2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 뭐 1.1, 1.3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1 아니면 2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이에요. 양자라는 게 두 개예요. 이 두 개 아니면 1.2, 1.3 이런 건 없다. 이게 양자역학의 시작입니다. 자, 일단 파동이 뭐냐 했을 때, 파동은 물결 혹은 소리 이런 게 파동이죠. 간단한 예로 그 파동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그 이중슬릿 실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슬릿을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슬릿은 간단히 말해서 두 개의 슬릿이 있다는 건데,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두 개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여긴 비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입자를 생각하기 쉽게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멍난 벽으로 야구공을 매우 던져요. 어떤 점에 서서 야구공을 막 던지면 이 뒤에는 아주 끈적한 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끈적한 판, 이 뒤에 있는 끈적한 판에는 야구공이 뭐 이런 식으로 날아가서 박혀 있겠죠. 왜냐면 저는 커브볼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직구밖에 못 던지기 때문에 일정하게 빛이나 천장처럼 일정하게 싹 날아온다고 했을 때 이 구멍을 통과하는 길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로 여기 이 경기장을 물로 가득 채워본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한 이쯤 정도 되는 지점에다 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면 이게 파동을 일으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두 개의 구멍이고요.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파동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다시 파동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데 겹치게 됩니다. 이게 이 무늬를 간섭 무늬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무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해였고, 진짜 실험은 전자를 이 이중 슬릿에 쏴보는 거죠. 전자를. 이게 메인 실험입니다. 물론 가정은 진공 상태라고 가정을 할게요. 진공 상태에서 빛도 들어올 수도 없고 빛도 나갈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인데 여기서 전자를 쏩니다. 이중 슬릿이 있고요. 감지할 수 있는 스크린이 있어요. 이게 전자를 하나씩 계속 따발총처럼 이렇게 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처럼 그 간섭 무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파동이라는 게 보인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아까 그 원자 주변을 보는 정상파랑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슈레딩거가 이렇게 아까 말한 그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돈다는 것을 수학하기 위해서 파동 방정식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하이젠베르크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전자의 움직임이 고전역학, 그러니까 초기 조건, 뭐 속도나 위치를 알면 뭐 얼마 뒤에 어디 있을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1시간에 1m씩 나아간다면 2시간 뒤에는 저는 2m 뒤쪽에 있게 되겠죠. 이렇게 고전역학에서는 초기값만 알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초기값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이젠베르크는. 그러니까 이 빛의 초기 조건을 측정할 수 이 전자의 초기적 조건을 측정할 수 없다는 건데, 이게 그 유명한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다. 전자는 파동성도 있지만 당연히 입자성도 있습니다. 입자성도 있고요. 저희가 이 전자를 볼 때 이런 빛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강한 빛을 떠야 됩니다. 이렇게 파동이 강한 빛을 쪼이게 돼요. 이러면 저희는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쪼이는 빛이 이 전자의 위치를 교란합니다. 저희한테 빛을 쏜다고 해서 저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전자는 저희에 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위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걸 쏘지 않았을 때를 이걸 쏘기 전에 그 확실한 전자의 위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하이젠베르크 씨의 불확정성 원리고요. 닐스 보거 씨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상보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
이해가 어려워서 그냥 상호성이란 것을 추가로 찾아보면 좋겠고요. 파동과 입자가 서로를 보완해 준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하이젠베르크랑 닐스 보어 그리고 막스 보름이라는 과학자가 함께 만들어낸 코펜하겐 학파에서 발표한 코펜하겐 해석입니다. 코펜하겐 해석은 제가 알기로는 확률적 해석인데요. 확률적 해석에서는 중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여기서도 저희가 측정하기 전에 어디 있었는지 그 값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는 이 방에 어딘가에 있어요. 저희가 측정하기 전까지는 어딘가에 있는데 저희가 측정하는 순간 값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자는 파동성이 있잖아요. 아까 다시 이 이중슬릿 실험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이중슬릿이 이런 식으로 파동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도현이는 카메라가 있으면 얘가 파동성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면 카메라가 어떤 이물질 때문에 결을 못 맞출 수도 있거든요. 아까 파동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간섭 무늬가 생기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간섭 무늬도 이 파장의 결이 맞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측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저희가 본다는 거잖아요. 본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 마루를 본다는 것은 이 마루에 부딪혀가지고 저희가 다시 날아온 빛 입자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것을 측정한다는 것의 양자역학에서 해석은 어떤 것을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거를 측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먼지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카메라를 쓰려면 결국에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 빛이 있거나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이 현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파동성을 갖지 않게 되고 저희가 이런 측정이라고 할게요. 이런 이물질들인 것을 측정하는 순간 이 파동성이 파괴되고 붕괴되고 입자성만 남게 되어서 이런 간섭물이 아닌 다 이렇게 아까 야구공처럼 이렇게 두 개만 남게 된다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무늬만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첩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볼 건데 아까 슈레딩거 씨가 만들어낸 파동 함수라는 게 있어요. 전자가 파동이다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코펜하겐 학파는 이 함수를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공간이에요. 이게 x좌표, 이거 y좌표라고 할게요. 그냥 공간이에요. x좌표는 이런 걸 말하는 거고 y좌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공간인데 여기는 전자가 있을 확률이에요. 확률인데 이 전자가 있을 위치를 확률적으로 파동에 따라 확률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동이 심하면 여기 전자가 있을 확률이 심해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다 확률입니다. 여기가 확률이 제일 높지만 기적적으로 여기서 전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이젠베르크 학파의 말을 요약하자면 전자 위치 측정은 측정하는 순간 값이 결정되고 그 전에는 값이 어디에나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처음에 원자 모형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양성자가 있고 여기 구름이 있어요. 이 구름은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 어딘가에 전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특별히 딱 여기 있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측정을 하고 어떤 결이 맞지 않고 만약 어떤 게 부딪힌다고 하면 그때 값이 전자가 여기 있다라고 확실하게 확정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불확정성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왔는데요. 일단 파동이 원래 일정하게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걔는 일정하게 탁 하고
전자를 쳐도 전자는 일정한 속도로 나가지 않을까요? 그게 이 부확정성 원리라는 게 사실은 위치와 운동량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약한 빛을 쏘게 되면 전자의 위치를 알 수 없어요. 대신에 운동량은 교란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 강한 빛을 쏜다면 전자의 위치는 당연히 바뀌겠지만 지금 같으면 할 수 있겠지만 운동량이 바뀌고 전자의 위치가 아주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왜냐면 파장이잖아요. 파장은 어느 쪽으로 진행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거죠. 퍼질 때. 그리고 그때 당시 운동량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가 저를 빵 하고 쳤어요. 그렇게 되면 저의 원래 운동량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칠판을 좀 써보자. 파동이 일정하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쳐서 지금 여기쯤에 있어요. 근데 얘가 일정하게 날아갔으니까 얘는 뭐 1시간 전에 여기쯤에 있었겠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고장력학의 관점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이 파동의 궤적을 알 수가 없어요. 관찰자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관찰자는 이건 볼 수 없어요. 단지 이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어떤 속도로 여기까지 왔고 근데 빛이 언제 쳤고 이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운동량이 교란되어가지고 원래 운동량을 알 수 없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볼 수가 없죠.